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조선해운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양종서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의 해사산업 정책 변화 필요성과 시사점, 좀 이렇게 긴 제목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신선하고 뭐 이렇게 처음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분명히 이제 우리 산업계나 이제 뭐 정책 쪽에서도 이런 그 의식들을 가지고는 계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표출이 안 되고 우리가 좀 놓친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은 법제도화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조선산업 붕괴에 의해서 그 안보가 그러니까 미국 안보가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해사 산업이 이 안보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런 이제 그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런 기회에 이제 요런 내용을 조금 부각시키고자, 그리고 또 우리 정책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도록 조금 좀 호소하고자, 네, 이런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그 상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안보 관점에서 해군 함정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선의 안보적인 기능입니다. 그 상선이라는 건 평시에는 이제 해운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우리한테 뭐 부족한 물자들을 이제 실어 나르기도 하고, 뭐 수출도 하죠. 이렇게 이제 상업적인 그 업무에 종사하지만, 이게 이제 유사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렇게 그 직면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인근의 어떤 대만 해역에서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일본이 그 뭐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놓고 어떤 분쟁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이쪽 인근 해역이 위험 해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 사실은 다른 나라 그 선박들이, 외국 국적 선박들은 여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대부분 나라의 그 선박들이 다 자국법에 의해서 위험 해역에 가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심지어 선원들도 어떤 계약이나 ILO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험 해역에 접근하지 않을 그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나 금융사들도 자기가 커버하는 위험에 대한 그 선박들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국가가 비상시에 처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선박들은 결국 우리가 가진 선박들이 전부 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상선대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존을 위한 물자 조달을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은 자국군에 대한 그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사실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때도 결국 그 자국에서 그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럽 전선에서 굉장히 치열한 해전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유럽 선박들이 파괴됐을 때 이제 그 균형을 깬 게 자국에서 전투를 하지 않았던 미국 조선소들이 수천 척을 만들어낸 리버티선 같은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한테 그 굉장히 전선이 넓게 펴진 전선에도 다 보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탄약, 식량, 뭐 연료 이런 걸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독일군을 이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보면 이게 그 육상 전투를 다 지고도 결국은 해상에서 그 보급 라인을 차단했기 때문에 거기 중국 그 국경까지 갔던 왜군들을 이렇게 패퇴시킬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그 역할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의 어떤 그 개념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감춰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가의 의무는, 그렇다면 이런 역할들을 감안했을 때 국가의 의무는 뭐냐면, 유사시에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선박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가 선박을 수천 척을 그냥 보유하고 가만히 놀리면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가고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사들, 자국의 해운사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해운선사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 회사들이 평소에는 그 해운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재정의 부담 없이 우리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업의 경우도 결국은 유사시에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할 그런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조선업의 의미라고 안보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시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조선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일단 공정적인 조선소들 거의 다 지어진 조선소들을 우선 징발하고 사후에 실선주한테 사후 보상을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조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유사시에 닥치게 되면 결국은 어디선가 배를 조달해야 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 그 불확실성에 그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 세계의 중요한 국가들은 이런 그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나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중요한 해사 국가라 그러면 이제 조선해운산업 국가라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또 패권 국가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차 대전 때 이 사람들이 그 자국 물자를 수송해 주던 거를 유럽 선박에 의존을 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배들이 다 징발이 돼서 자국에 물자가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보 개념에 대해서 이 선박의 중요성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요. 1차 대전이 끝난 1920년도에 발의된 게 바로 이 머천트 마린 액트라는 마린 액트의 1920인데 이 액트가 바로 그 존스 액트라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이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 부분을 보면 이 국가 방위와 이 부분을 굉장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또는 국가 비상시에 해군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잘 갖춰진 유형의 선박으로 구성된 상선을 보유해야 되는 것을 이제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근데 이 나라가 결국 80년대 후반에 냉전 체제가 약해지면서 사실은 안보 개념이 조금 약화됐을 때 그때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이제 조선 산업이 대부분 붕괴한 이런 그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뭐 그전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걸 이제 부각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그 행정명령이 이루어진 그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라는 행정명령의 제 1조를 보면 조선과 해운 역량의 약화가 심각한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미국에는 이미 이제 뭐 뼈저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 중국하고의 어떤 그 해군력의 균형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이 안보에 대한 그 선박에 대한 안보 개념이 이제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은 뭐 해양 진출을 통해서 식민지 침탈을 하면서 사실은 번영한 그런 대륙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뭐 이런 인식들은 확고하게 심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EU의 그 해양 안보 전략 EUMSS에도 이제 해운업, 조선업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조선업은 결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에 이제 밀려서 몰락을 했는데 다들 이제 조금 그 일반한테 잘못 알려진 것이 뭐냐면 조선해운업이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곱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겨준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그 EU에서 제가 소속된 수출입은행 등등 한국 그 조선업 관계 그 기관들을 그 WTO 보조금 위반으로 제소를 하면서 니네가 WTO를 위반했으니까 우리도 보조금을 줄 거야 그러면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계속해서 살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WTO에서 패소하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오히려 그 보조금을 시비 걸어서 다시 그 반소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크게 더 피해를 받으면서 몰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 독일 같은 나라들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그 정부 문건에도 그 지금 조선업을 재부흥하려는 정책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또 해운업에 많은 보조금 같은 지원 정책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EU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 이제 그 전 세계 해운업 3위죠. 해운업 3위, 조선업 3위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회사 국가인데 여기도 사실은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이 조선업, 해운업을 다 안보 측면에서 다 준비를 시켰던 나라고요. 근데 전쟁을 막상 하자마자 이제 그 거의 뭐 초반에 그 미국하고 해전에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하면서 이제 자기네 물자를 조달하러 나갔던 동남아로 진출했던 원정대하고 그 연결 루트가 완전히 차단을 당했죠. 그러면서 여기도 그 전쟁 내내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뭐
정말 이렇게 어렵게 버텨오다가 결국은 패망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나오는 문건들을 보고 있으면요. 거의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초조함 내지는 뭐 이 강박감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 조선업이 몰락을 하면 자기네가 필요한 선박들, 그러니까 자기 그 선박이라는 걸 결국은 해외로부터의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자기네 나라는 죽는 나라다. 물자가 뭐 우리나라처럼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업이 몰락을 하면 그럼 과연 한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선박을 지어줄까 이런 문구들이 아예 대놓고 나옵니다. 그 국토교통성 문건들에 보면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조선업을 유지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력에서 밀려서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 국영조선소 안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민간이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민간이 운영을 하라는 그런 측면의 그 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정책까지 나오면서 어떻게든지 그 해운업은 아직 건재하지만 조선업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1년에는 해서산업강화법이라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이게 그 회사 어떤 친환경 선박 계약이 자국 선사하고 자국 조선소에 이루어질 경우에 양쪽으로 한 척에 해당하는 그 금융 지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사실상 보조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두 척의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까지 시행을 하면서 어쨌든 선박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자,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지금 그 아까 이영철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박 보유량 1위, 그 조선업 1위 국가입니다. 뭐 완전히 지금 회사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양치차오라는 그 청나라 말의 그 개혁 사상가의 그 말이 하나 이제 인용이 됐는데요. 이제 중국의 국난은 과거에 이제 그 15세기 초에 있었던 정화의 원정 이후에 갑자기 해상에서 철수하면서 해양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국 같은 나라의 아편 전쟁에 패하면서 결국은 국난이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심화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중국 내에 뭐 어느 정도 계속 흘러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인식이 2010년도에 그 시진핑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바로 이 정부로 이 인식 자체가 그대로 이식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 이후로 그 해양굴기라는 이 용어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요. 정부 그 주석 연설이나 양회에서도 이 용어들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해양을 튼튼히 해야 우리가 원하는 중국몽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연설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사실은 시진핑이 집권하기 그 이전에 2000년대 그 중후반까지 2007, 8년경까지 대규모 신조선 설비 투자가 중국 내에 있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시진핑 정부가 이어받으면서 2010년대에 그 설비들을 기반으로 대규모 군함 건조를 했고,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게 중국의 건조량이고 이게 미국의 건조량인데 미국을 능가해서 지금 그 군함수에서는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발표한 1대1로 정책에서도 이 중국의 물류 서진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해양 실크로드라는 걸 빼놓지 않고 양대 축으로 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해양 실크로드를 위해서 이 서진하는 그 물류를 전부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 정말 무지무지한 양의 선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보시면은 이 중국의 선박 투자액인데요. 이때 1대1로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신조선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업도 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 중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뭐 돈을 완전히 막 때려 붓고 있다시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선 그 규모도 결국은 이제 일본을 역전시키고 이제는 아마 그리스도 역전해서 아까 이 회장님 그 잠깐 인사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세계 1위로 올라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방백서가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해군 전략이 그 전까지는 근해 방어라고 돼 있었는데 이 2015년 이 1대1로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국방백서는 원의 호위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양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중요 국가들은 이 선박에 대해서 해운업, 조선업에 대해서 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인식을 하고 온갖 지원 정책과 그 각종 보조금 정책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이런 개념이 정책적으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2016년에 한진해운 청산되던 그 해에 사실 많은 그 부처에 불려 다녔었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 고위 관료분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워낙 자유교육 질서가 확립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보 개념에서 뭘 떠든다는 게 공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한진해운이 청산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청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유를 보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역사가 없습니다. 선박의 중요성을 인식할 만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없었죠. 우리나라도 물론 6.25라는 굉장히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만 그 전쟁은 사실은 미군이 주도해서 치렀고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따라갈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박에 대해서 어떤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중요성을 인식할 그런 계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사 산업, 그러니까 해운 산업, 조선 산업이 어떻게 태동했나의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해운업은 이제 필요 물자, 원조 물자 이런 게 당장 그 해방되고 6.25 끝나고 필요하니까 이걸 위해서 그냥 중고선들 도입하고 일본 애들이 남기고 간 배들 이렇게 가동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운사들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물론 정부는 이 물자 조달을 위해서 어떤 그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상업적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업 역시도 이게 그 전에 대한조선공사 같은 회사가 있긴 있었지만 조선업이 본격화된 1970년대 초에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수출 산업으로 육성이 되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운 조선은 사실은 이게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까지 염두에 둔 그런 산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상업적 목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의 그 정책에도 우리 그 법 체계에도 모든 게 지금 상업적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 기간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고 해운업도 공급망 내지는 물류의 중요 산업이라는 인식 자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령 체계 어디에도 이 산업을 이런 이유 때문에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여전히 잘 살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2016년에 한진해운을 청산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 그 당시에 우리 금융위기하고 그 해운사들 다 어려웠는데요. 이게 그 사실은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런 간판급 그 해운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 다 마찬가지 그 상황에 부딪혔지만 이 나라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M&A를 방조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걸 청산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이때 여기 해운업계 계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사실은 이 유럽계나 이쪽 언론에서는 거의 이 사안을 조롱하다시피 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망신이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2021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우리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혼란이 있었을 때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 있었을 때 선박들이 중국에서 그냥 싣고 부산항 패스하고 그냥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선박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더 많은 물량을 주문을 받았는데 배를 못 구해서 공장 하나를 폐쇄한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진해운을 청산한 바로 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물류 혼란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전시나 이 비상시였다, 이 인근 국가의 어떤 전시 때문에 비상시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류 내지는 이 물자 조달 혼란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조선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조선, 대형조선이 각각 그 금융위기 이후 2008년, 2009년 그리고 이제 대형조선 구조조정은 2016년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최소한 자국선사를 공급 능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나라도 있고요. 중국 같은 나라는 구조조정이 축소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이 축소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표급 조선소들을 선발을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집중 지원을 하려는 그런 데 구조조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해서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안을 보면 이거는 금융당국하고 금융기관들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금융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이런 것들, 이런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소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당시 2009년에 진행됐던 중형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는 아예 그 금융당국이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은 없다라는 못을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중형조선사들 20몇 개 되는 게 사실 이게 경쟁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키코라는 그 이상한 파생금융 상품 잘못 사서 다 망했습니다. 그걸 방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서 이런 그 구조조정이 있은 이후에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 조선산업 다 이런 정책하에서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중장기 정책을 보자면 국내 조선업은 고부가 위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명선은 다 중국으로 이전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고부가 제품이라는 LNG선 1년에 몇 척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규모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 법명선 시장에서 중국하고 정면으로 경쟁을 해야 규모도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필요한 선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데 있어서도 해운 항만 기능 유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필수 선대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필수 선박에 중국산 선박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크선 같은 건 우리나라가 안 만들기 때문이죠. 이게 국가가 유사시가 되면 사실은 중형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대형 선박은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이 수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물자를 어떤 필요한 항구에 대기 위해서는 중형 소형 선박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중형 선박들은 거의 청산 위주로 갔었고요. 완전히 거의 몰락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남겨놓고. 근데 지금 그 국가항만 기능 위주법에 보면 우리나라 필수 선박, 그러니까 유사시에 필요한 필수 선박에도 중국산 선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과 그 회담에서도 잠깐 그게 기사화됐었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 선물 받은 핸드폰에 대해서 이거 통신보험 됩니까? 이런 농담을 하셨듯이 중국산 선박을 저걸 뭘로 믿습니까? 여기에 조그마한 칩 하나만 심어놓으면요, 유사시에 인공위성에서 신호만 보내면 얘 칩이 딱 켜지면서 이 선박이 어디로 항행하고 있는지 위치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걸 뭘 믿고 이 필수 선박을 중국산으로 하겠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징발 절차라든지 이런 그 해군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법령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이 해사산업특별법 같은 이 특별법안이 하나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해상 운송 능력을 유지하고 해운 산업과 해군에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조선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임을 규정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야 사실은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 예산들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WTO 보조금 시비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해사 산업이 안보의 필수적인 안보 산업이라는 인식의 틀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조정 아까 말씀드린 절차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지 각종 금융 정책 같은 것들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조금 보자면 구조조정 절차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은 지금까지도 해사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이거는 금융권이 주체가 돼서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수준의 규모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선박의 규모와 얼마만큼의 조선 능력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규정을 하고 위원회가 열리든 뭐 어떤 수단으로든지 규정을 하고 이를 달성한 방안과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 하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범용선 개발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뭐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형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국가 필수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범용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선사가 이걸 국가 필수 선박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국산과의 차익을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 조치들도 분명히 시행이 돼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하면
조선사들이 이 시장에서도 다시 그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조선업을 기피하는 또 해운업에서 이제 그 이제 선박을 안 승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인력 양성 지원도 체계적으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사실 조선업계 지금 잘 나가는 것들도 수주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량도 줄어들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한 3, 4년 더 가면 드디어 또 위기가 옵니다. 지금 뭐 주가 높다고 해서 지금 조선업이 잘 나가고 있다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정말 증권업계의 힘이고요. 이 주가를 이렇게 부양시킨 거고, 지금 실제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해운업계도 사실 지금 그 이런 환경 규제니 뭐 이런 그 탈탄소화의 요구 때문에 선박을 지금 그 교체해야 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어떤 금융권에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입니다. 근데 아직 다행한 건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지원하면 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도 있고 낮은 비용으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지원들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딱 정말 이 뭐 약간 속어를 좀 보태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미국 꼴 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지금이 딱 그 이 시기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면 정말 미국 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미 조선 협력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뭐 남의 나라 조선업, 남의 나라 해운업 이걸 여기에다가 돈을 몇백 조씩 박을 때 뭐 박는 건 좋지만, 우리 산업부터 이렇게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하에서 그 기반 위에서 한미 조선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